본 세션은 지속가능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혁신을 주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정순 본부장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 세미나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 본부장 박정수입니다. 고맙습니다. 본 세션은 지속가능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혁신을 테마로 70분 동안 두 건의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제 발표와 토론을 맡으신 내외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 발표를 맡으신 건국대학교 박종배 교수님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으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진영 박사님입니다. 다음은 지정 토론자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박호정 교수님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전력거래소 양성배 본부장님입니다. 다음은 홍익대학교 전영환 교수님이십니다. 주제 발표에 앞서서 진행 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제 발표는 죄송합니다. 한 분이 빠졌네요.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박사님이십니다. 다음 주에 그 토론자 진영에 다수의 변동이 있어서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주제 발표에 앞서서 진행 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제 발표는 각 20분, 지정 토론은 각 5분 이내로 해주시고 객석의 질의응답은 지정 토론이 끝난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주제는 에너지 시장제도 개선 방향입니다. 박정배 교수님께서 발표하여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국대학교 정의화학과 박정배입니다. 우선 에너지경제연구원 개원 33주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첫 발제를 이렇게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 연자 좀 천상계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첫 번째 세션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약 1,000억 불 정도의 에너지 원료를 이렇게 매년 이렇게 도입을 하는데 그걸 안정적으로 어떻게 이제 수급을 할 것인가, 미래 에너지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이렇게 재미있게 들었고요. 저는 그렇게 이제 들어온 자원 연료를 우리가 주로 전기, 열, 가스 형태로 변환을 해서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하는데 앞 세션에서도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핵심 주제는 전 두 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저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고, 오늘 저는 주로 이제 가스 부분, 브릿지 연료로서의 이제 가스가 에너지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현재의 상황은 어떤가, 그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소매시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는 영역이니까 상세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경쟁과 가격은 도매시장에서는 생산의 최적화 인프라스트럭처다, 플랫폼이다
그래서 정확한 전기열가스에서 가격이 이렇게 도출되지 않으면 생산 부분에서 공급 부분에서 상당한 왜곡을 이제 이렇게 가져온다. 두 번째 이제 소매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언론상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물론 유틸리티의 수익성 부분도 이렇게 소매 가격의 왜곡이 문제를 이렇게 이제 가져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와 추가적으로 소비에 엄청난 왜곡을 이렇게 이제 가져온다. 그래서 도매 가격과 소매 가격의 정확한 산정은 전기열가스에서 우리가 생산과 소비의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최근에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 그다음에 신기술, 그다음에 신재생 시장, 탄소 시장, 효율화 시장 이런 부분에 적절한 가격 신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연관된 다른 모든 시장과 기술에 이제 이렇게 왜곡을 가져온다라는 부분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의 이제 흐름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에서부터 요 앞 세션은 이제 수입에 관련된 부분 상당히 재밌게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고요. 수입에서 공급, 전환, 소비 이렇게 되는데 이게 2010년, 17년 정도 되면 이게 이제 한 1,000억 불 정도의 에너지를 저희가 수입을 하게 됩니다. 향후 이제 에너지 전환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여기서 가스의 비중이 이렇게 이제 높아지면 이 수입 가격 전체 금액은 상당히 일정 수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높아지는 부분에서 우리가 전환을 중심으로 전기열가스에서의 에너지 도소매 시장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쳐다봐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스를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전력 부분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열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또 도시가스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각각의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지역난방공사, 그다음에 가스공사 부분이 각각의 역할을 도소매 부분에서 잘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지만 전력시장은 열시장과 직접 이렇게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열시장은 가스시장과 직접 연계가 되고 가스시장은 또 전력시장과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열가스의 도매시장이든지 혹은 소매시장 한 군데서 이렇게 왜곡이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체 에너지 원별 시장에서 동시에 이렇게 왜곡이 발생을 한다. 그럼 이 왜곡은 사업자의 손실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이렇게 이제 도출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향후 가스와 관련된 전기, 열, 도시가스 시장에서의 도소매 가격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저희한테 주어진 과제인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전기 부분에서는 전기 도매 시장 부분에서 가스 복합 발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더욱더 촉진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석탄과 가스 사이에 연료 전환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져올 것인가, 이 부분이 저희한테 동시에 주어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잠깐 해외 EU 시장하고 미국 시장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EU 시장 같은 경우에는 1990년 초중반부터 EU 역내 전체 연자 전력과 가스의 에너지 시장 규제 완화가 현재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싱글 에너지 마켓을 이렇게 이제 추구를 하고 있고 역내에서 자유거래와 자유시장 구조가 이렇게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요 앞 세션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역내의 신재생 개발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전력망 연계가 상당히 액티브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별 가격 신호가 정확하게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다. 그걸 위해서 전력을 중심으로 에너지 시장이 점점점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다. 그게 하루전 시장, 그 다음에 일간 시장, 그 다음에 실시간 시장이 EU 역내 전체를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ACER이라고 EU 전체의 규제를 담당하는 규제기관들의 이제 연합체인데, 주로 전력하고 가스가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ACER은 기관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왼쪽에 데이어헤드 마켓에서 보는 것처럼 데이어헤드는 전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약간 통합이 되지 않은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인트라데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인트라데이 시장은 역내 UK는 UK대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고, 그 외에 노르드풀을 중심으로 스페인, 포르투갈까지는 하나의 시장으로 이렇게 최근에 이제 통합이 됐고요. 그래서 한 세네 개 시장이 인트라데이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스 시장은 허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PNG 혹은 LNG 가격 도출을 이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가스망 접속 기준에 대한 투명성 부분이 좀 더욱더 이렇게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이렇게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전기, 열, 가스 부분이 각각의 도매 시장, 소매 시장의 실시간 가격이 이렇게 이제 도출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의 각 영역별 최적 사용도 이렇게 되고 있는 사례들이 EU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공급이 많을 경우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력 부분의 시장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열수요 쪽으로 이런 재생에너지 혹은 가스 쪽으로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이전되는 역내에서 이렇게 최적화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미 열, 가스 같은 경우에는 소매시장 자유화가 이렇게 이제 끝난 상황이고, 그 이야기는 소매시장 자유화 끝났다는 이야기는 소매 규제 가격이 이미 철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전력 부분도 소매 가격에 대한 철폐 부분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매 시장뿐만 아니고 소매 시장의 가격 신호가 이렇게 열, 전기, 가스의 최적 사용과 최적 생산에 대한 가격 신호가 이렇게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EU와는 달리 센트럴라이즈드 마켓 쪽으로 이렇게 많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시장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의 가격 신호를 어떻게 끄집어낼 건가. 그다음에 소매 시장을 최근에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소매 주택용에 대해서 100% 이렇게 TOU 시장으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OU 갭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신기술이라든지 최적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장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장이 ESS 시장인데, ESS 같은 경우에는 도매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에너지 최적화 혹은 보조 서비스 제공, 그다음에 소매 시장에서는 TOU 사이에 레버리지를 이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미국 시장이 다시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기가가 접속 제의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나가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매뿐만 아니고 소매, 그다음에 태양광과 이렇게 엮어서 PV 더하기 ESS 덕커버 문제를 이렇게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요. 전미로 이렇게 보면 한 20기가가 넘게 이렇게 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전제는 도매 시장과 소매 시장의 정확한 가격 산출이 이런 기술에 대한 유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왜곡이라도 이렇게 발생을 하면 ESS 부분에 대한 투자 왜곡을 이렇게 가져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는 선진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센트럴라이즈드 된 미국 전력 시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에너지 시장은 보조 서비스 시장의 혁신을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 애플이 그다음에 코넬 대학 그다음 몇몇 대학들이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이제 공급된 상황에서 과거 우리가 교과서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마지널 코스트 프라이싱이 에너지 마켓에서 적절하냐, 이 문제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복합 화력이 기존의 마지널 코스트 프라이싱과 혹은 약간의 부수적인 보조 서비스 시장으로 이렇게 수익이 이렇게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스 복합을 중심으로 유연성 자원들이 브릿지가 10년 됐든 20년 됐든 미국도 그렇고 우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럼 에너지 가격을 어떻게 이제 선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수익성을 어떻게 보존을 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 신호를 이렇게 도출할 것인가, 이게 가장 최근에 미국 전력 시장, 전력 에너지 시장에서 이제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프로치들이 이렇게 접근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금 미드웨스트 ISO하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램핑 프로덕트를 이렇게 도입하고는 하지만 이게 과연 정답인가에 대한 상당히 많은 논쟁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리 문제로 다시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한전, 가스공사, 정남방공사 각각의 칸막이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기는 한전이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가스도매 부분은 가스공사 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남방공사 열의 도소매 독과점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각의 도매 시장과 소매 시장에서 이제 규제가, 특히 가격 규제가 이렇게 이제 주어진다. 그럼 이 가격 규제로부터 상당히 많은 왜곡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전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매 시장, CBP 시장에
가장 큰 왜곡은 현재 CBP 시장은 원자력이나 석탄 중심의 이제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일부 피크로 들어가고 있는 LNG 발전기의 이제 수익성이 이렇게 보장되지 않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고요. 소매 부분은 뭐 여러 이야기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6개 종별 원가 부분에서 이제 농사용 부분을 빨리 잡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주택용 부분, 그 다음에 산업용 부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력 부분에서 도매 시장 가격도 그렇고 소매 시장 가격도 이제 이런 왜곡이 여기에 관련된 탄소 시장, ETS 마켓도 그렇고 신재생 시장도 그렇고 신기술 시장, 특히 ESS 시장에 이제 왜곡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점진적으로 이제 커지고 있다. 열 부분은 사실은 발전용과 도시가스 부분에 의해서 가스 가격의 교차 보조에 의해서 지금 개별 난방이 집단 에너지보다 수익성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잡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분산의 에너지원인 CHB들에 대한 구역적인 사업자와 집단 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성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보장을 할 거냐. 그걸 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분산 에너지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스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차보조, 용도별 교차보조 부분이 궁극적으로 전기와 열의 왜곡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다. 이런 연결고리들을 계속 이렇게 보면 중심에는 가스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장단기적으로 해결을 할 거냐? 우선 가스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전용 가스 부분에 대한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 가스공사 민간의 경쟁 촉진. 그 다음에 이제 서드 파트 액세스 부분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마련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가스 부분은 발전용과 도시가스 부분에 교차 보조를 빨리 없애가지고 전력 부분의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 에너지와 개별 난방 사이에 왜곡 이 부분을 빨리 잡자. 전기 부분은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CBP 시장과 관련된 도매 시장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석탄과 가스 사이에 연료 전환에 관련된 환경 개선 비용은 최근에 규칙 개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출권 비용, CO2 비용을 도매 가격에 어떻게 이렇게 이제 가스와 석탄 사이에 급전 우선순위 결정을 할 때 결정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최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숙제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NA 시장에서 가격 입찰 제도 부분을 도매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정산 조정 개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민간 기업과 공기업 사이에 이런 약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부분을 어떻게 평평하게 이렇게 이제 할 것인가. 특히 LNG를 대상으로 어떻게 민간 기업의 LNG와 공기업 LNG를 동일한 잣대에서 이렇게 이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민간 석탄의 기준 가격을 과연 규제 가격으로 끝까지 이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걸 쇼텀 대안으로 석탄의 환경 관련 정산금들을 좀 이렇게 걷어서 그 부분을 LNG 혹은 유연성 자원, 친환경 유연성 자원에 이렇게 좀 되돌려 주는 것은 어떻게 했냐. 전체 시장을 이렇게 재설계할 때까지는 상당히 이렇게 이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보조 서비스 시장과 다중 에너지 시장을 이렇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 4년 이상의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석탄의 환경 관련 혹은 송전에 관련 된 콘오프 부분에 대한 비용을 LNG로 이렇게 돌리면서 퍼포먼스 베이스로 LNG에 대한 보조 혹은 정당한 가격 지불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각각 현재 에너지 사업을 폐지를 하고 통합 에너지 사업법을 이렇게 이제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전기열가스 부분을 이렇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지속가능 그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혁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통합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이제 요구되는데 그와 관련된 해외 사례 그리고 국내 에너지 시장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개선 방향은 어떻게 모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발표 주제는 에너지 소비 구조 혁신 방향입니다. 소진영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소진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프로그램상 에너지 수급 현황과 에너지 효율 정책 방향인데요. 당초에 제가 이 프로그램이 이제 계획될 때 요청받았던 발표는 정부가 수립 중인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었는데요. 당시에 정부의 발표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서 발표 제목에 이를 명시할 수가 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다행히 지난주에 정부에서 그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내용을 부제에 포함을 하고 그 주요 내용을 포함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 필요성,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 소비 및 효율 현황, 그리고 세 번째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 주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맺은말 순서입니다. 먼저 에너지 효율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세션에 에너지 안보 그리고 에너지 수입 관련된 말씀을 주제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2018년 IEA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에너지 효율 개선의 효과로 세계 에너지 소비를 누적으로 8억 8,400만 TOE를 절감한 것으로 추정을 하였고요. 이는 2017년 기준으로 일본과 인도의 소비량을 합한 수준에 해당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는 세계 최종 에너지 수요의 약 12% 이상을 절감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향후에도 파리 협정에서 제시한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효율의 기여도가 44%로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 효율을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제1의 에너지원으로 간주를 하고 적극적으로 에너지 효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세계 주요국의 GDP, 1차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원단위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2000년을 100으로 지수화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주요국들은 경제가 성장하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는 감소하는 탈동조화의 단계에 이르렀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지표인 에너지 원단위 수준을 보면 독일의 경우보다 약 현재 우리나라가 2배 높은 상황이고요. 같은 GDP를 생산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2배 투입된다는 얘기고요. 다만 이 기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높고, 그리고 에너지 국가 간의 비교에 있어서 에너지 원단위가 경제나 산업 구조의 차이에 따른 에너지 효율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다음은 에너지 소비 및 효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 에너지 소비는 2000년 이후 연평균 2.7%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비중이 약 62%로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이 에너지 소비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물 부분과 수송 부문도 에너지 소비가 이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에너지 소비 증가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소비 비중이 62%로 가장 높은 산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 부문은 크게 농림업, 광업,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으로 나누어서 소비 통계를 집계를 하는데요. 산업 부분의 에너지 소비량의 약 88%를 제조업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통계에 포함하지 않는 수입 유연탄하고 신재생까지 포함하면 제조업의 소비 비중이 약 96%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별도로 세부 업종별로 나누어 통계를 집계를 하는데 세부 업종별로는 에너지 원 단위가 높고 소비 비중 또한 높은 석유화학과 1차 금속의 소비량이 연평균 2%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산업 부분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기준으로 두 업종의 에너지 소비량이 제조업의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차 금속에서 제강은 전로강과 전기로강으로 나뉘는데요. 전로강은 선철부터 일괄 생산하기 때문에 물량 기준 에너지 원 단위가 전기로강보다 훨씬 높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에서 고로를 증설하였고요. 이에 여파로 전로강의 생산 비중이 높아진 것이 1차 금속의 에너지 원 단위가 나빠진 주요 요인으로 평가가 되고요. 또한 부가가치는 높지만 에너지 투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수강의 생산 비중이 높아진 것도 최근에 에너지 원 단위가 소비 비중이 소비가 증가한 요인으로 평가가 됩니다. 석유화학의 경우에는 최근에 에너지 원 단위가 다소 개선된 경향을 보이는데요. 밑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고유가 시기에 접어들면서 에너지 원 단위의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추세를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그 에너지 원 단위 개선된 것의 상당 부분이 유가 하락에 의한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그 이외에도 파라자일렌이라든가 합성수지와 같이 에너지 원 단위가 비교적 높은 제품들의 생산이 늘어나는 것도 그런 것들은 이제 원 단위 부정적인 요인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석유화학에서 주로 이제 납사가 원료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석유화학 업계에서 단가가 비교적 낮은 프로판을 원료로 다변화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생산 효율을 높여서 에너지 원 단위를 개선하는 요인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음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20%를 차지하는 건물 에너지 부분인데요. 여기는 2000년 이후에 연평균 1.8%로 비교적 완만하게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정 부분의 에너지 소비 증가세는 특별히 둔화되고 있고요. 상업과 공공 부분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서 2017년 사이에 가정과 상업 부분에서 에너지 수요가 감소했다가 급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는 기후적 요인에 따라서 난방과 냉방을 해야 하는 시간이 감소했다가 증가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가정 부분에서 에너지 수요의 증가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여 인구 증가율보다 가구수 증가율이 높고 그리고 주택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는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가정 부분에서는 가구수의 증가와 전체 연면적의 증가가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을 용도별로 세분하여 보면 취사용 에너지의 소비는 감소한 반면 온수와 가정기기용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요. 건물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을 살펴보면 그 에너지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난방용 용의 경우에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비가 크게 낮아진 반면에 조명용 에너지 소비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시면 특히 공공 부분의 그 에너지 소비가 연평균 5.9%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보시면 대부분 증가가 전력하고 특히 많은 양에서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분의 그 여러 가지 그 의무화라든가 그런 정책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증가 요인으로 보고요. 증가 요인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 신재생 에너지가 전력이나 그 다른 그 에너지원을 대체를 해야 되는데 전력도 일정 부분 늘어나는 것을 보면 그 대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송 부분에서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도로 부분이 80%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소비는 연평균 2.2%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로 부분에서도 승용차의 에너지 소비 비중이 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항공 부분은 연평균 증가율이 4.8%로 가장 높지만 그 비중은 약 10% 정도에 그치고요. 여객 부분에서 수송량을 나타내는 지표가 인키로 총 그 여객 인원하고 그 인원들이 이동한 거리는 킬로미터를 곱해서 인키로로 나타내는데요. 그러한 인키로는 연평균 2.6% 증가하고요. 화물에서는 비슷한 개념으로 톤킬로미터를 쓰는데요. 톤킬로미터도 연평균 2.7%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각각을 세분화해서 보면 여객 부분에서는 그 버스의 수송량이 연평균 4.5%로 증가하고 있고요. 화물에서는 화물차의 수송량 수송량이 연평균 3% 증가해서 주로 버스와 그리고 화물차의 수송량 증가가 수송 부분의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객 부분의 에너지 효율 지표인 인킬로미터당 에너지 소비를 보면 이는 연평균 0.2%로 더디게 개선이 되고 있는 반면에 화물 부분에서는 톤킬로미터당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2.3%로 비교적 양호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객 부분에서 버스와 철도의 에너지 소비 효율은 개선이 되고 있는 반면에 승용차의 에너지 효율은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에서 에너지 소비 중에 약 54%를 승용차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승용차의 평균 연비가 하락하고 있고 그것이 전체 수송 부분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더디게 하는 요소로 평가가 됩니다. 특히 승용차의 대형화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밑에 보시면 같은 기간에 평균 공차 중량이 10.9% 상승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는 승용차의 구성의 측면에서 보면 중대형차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게 원인이 되고요. 개별 차량 측면에서 보면 안전장치라든가 후처리 장치 등이 추가됨으로써 무게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에너지 효율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정리를 했는데요. 산업 부분에서는 그 대표적인 정책인 배출권 거래제에서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 요인이 부족하고 그리고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 FEMS의 확산 또한 미흡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건물 부분에서는 신축 건물에 대한 정책이 비교적 양호한 반면에 기축 건물에 대한 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효율 제품에 대한 투자 요인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수송 부분에서는 차량의 평균 연비 관리가 미흡하고 새로운 개념의 교통 서비스 시스템 확산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가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주어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도출한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략의 비전은 2030년 선진국형 고효율 에너지 소비 구조 실현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2030년 최종 에너지 소비는 BAU 대비 14%에 해당하는 약 3천만 TOE를 절감하고 이를 통해서 에너지 원 단위를 2017년 대비 27% 개선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추진 방향은 규제와 인센티브의 병행을 통해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시스템 공동체 단위의 에너지 소비 최적화를 이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요 관리에서 연간 산업 육성으로의 효율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추진 과제는 4개 과제로 그룹핑했으며 다음은 각 추진 과제별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문별 효율 혁신 전략입니다. 산업 부문은 자발적 에너지 효율 목표제를 도입하여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한 FEMG의 설치를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설치 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건물 부문은 건물 효율 수준을 평가해서 우수 건물에 인정 마크를 부여하는 한국형 에너지 스타 건물 제도를 도입하고요. 또한 형광등 시장 퇴출과 스마트 조명 보급을 병행하여 조명용 에너지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수송 부분에서는 기존 승용차의 평균 연비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중대형 차에 대한 평균 연비 기준 도입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확대와 또한 차세대 시스템의 실증을 통해서 이 부분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 공동체 단위의 에너지 소비 최적화입니다. 산업 부분에서는 금년부터 창원 그리고 반월 시와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2030년부터 마이크로그리드 산업단지를 20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의 에너지 효율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2030년까지 기업,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진단기관 등이 참여하는 소규모 에너지 효율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40개 구축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소규모 지역협력 네트워크는 현재 독일에서 성공적으로 이행 중인 소규모 네트워크 린이라고 하는데요. Learning Energy Efficiency Network라는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건물 부분에서는 에너지 리빌딩을 확산을 통해서 기축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에너지 리빌딩이란 에너지 관련 공용부 설비와 건물 외피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고 신재생 에너지, AMI,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최적화하는 개념입니다. 수송 부분에서는 2020년까지 신개념 교통 서비스인 마스, 즉 모빌리티에서 서비스를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교통 시스템의 최적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서 마스란 대중교통과 카쉐어링, 퍼스널 모빌리티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연계된 도어 투 도어의 서비스 개념입니다. 여기선 통합결제 플랫폼 그리고 마스 운영 시스템 등에 대한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효율 혁신 인프라 확충 부분인데요. 먼저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EERS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를 2020년까지 법제화해서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미 이행 중인 소비 효율 등급 제도의 등급 기준을 매 3년마다 갱신하여 현실화하고 또한 차차기 3년에 대한 중장기 목표 수준까지 함께 제시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술 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기 요금의 적정 원가를 반영하고 주택용 개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수요 관리에서 가격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율 연관 산업 육성인데요. 여기에서 연관 산업이란 기계, 기업 등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제품과 설비의 제조 또는 에너지 효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먼저 에너지 효율 핵심 제품과 설비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전략들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 효율 기준 강화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R&D 지원을 확대하고 그리고 개발된 고효율 제품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공공 수요를 창출한다든가 그리고 그 효율 기준 강화를 예정대로 이행을 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혁신 제품에 대한 대규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금융, 세제 지원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에너지 효율 서비스와 솔루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먼저 진단 및 컨설팅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EERS의 의무 이행 방식에서 에스코 대행 방식을 확대하는 등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EMS 관련 핵심 기술 확보와 EMS 사업자 등록 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 EMS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체험 도시 구축 등을 통해서 ICT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전략 이행을 통해서 2030년 기준으로 에너지 수입액을 약 11조 원 절감을 하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약 7만 개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은 경제 성장과 에너지 소비의 탈동조화에 성공한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 구조로 전환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시스템 공동체 단위로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본 전략은 법정 계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의지에 따라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앞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에 있어서 에너지 효율에 무게 중심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간 관계상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지속 가능 그 에너지 시스템의 혁신을 위해서는 역시 그 재생에너지 자원과 함께 에너지 효율 자원을 우리가 이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그 에너지 수급 구조와 그다음 혁신 효율 정책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국가가 어떤 그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상 그 두 건의 주제 발표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토론자분들의 총평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호정 교수님의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또 느끼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좀 나누고자 하는 게 이 에너지경제연구원 개원기념 세미나로 이제 왔는데 와서 보니까는 33주년이더라고요. 이 동양에서 33이라는 숫자가 그 갖는 의미가 큽니다. 이 33천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뭐 온전함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예를 들면은 그 조선 시대 때 그 과거에서 이 급제를 시키는 사람의 수가 3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기억에 장원 급제를 하게 되면은 모자를 쓰고 그 모자에 이제 꽃도 33개
무과 같은 경우에는 28명의 무인들을 또 합격시키고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3.1절의 민족 대표자가 또 33인이죠. 그래서 제 친정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이제 33회 원숙함, 온전함에 이르렀구나. 이 과거에 그 인텔리들이 집현전에 가서 나라의 국정을 온전하게 살피던 것처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정견, 정사, 정도, 정언의 어떤 이런 이 빛이 되어 주기를 지금까지 또 그런 역할들을 해왔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박종배 교수님 시장 파트에 대해서 제가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하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목소리가 더욱더 이렇게 커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말씀 드릴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계속 몇 년째 또는 십수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번도 지금 못 하고 있다라는 것, 이 분야에 있는 사람의 일원으로서 좀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시장 제도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건데, 감기가 들린 것 같으면은 감기약 먹어야 되겠죠. 피부에 뾰루지가 나면은 뭔가 연고를 발라야 되겠죠. 두통이 있으면 타이레놀 먹어야 되겠죠.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또 근본적으로 뭔가 시장이 돌아갈 수 있는 건데, 이 동의보감에 통즉 불통, 불통 즉통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물질 순환 관점에서 에너지가 흐르게 되면 그 반대로 돈이 흘러야 되는데, 돈의 흐름을 막아놓고서 에너지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요, 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러면은 곳곳에 만시창이가 된 것에 패치를 대야 되는 어떤 이런 상태인데, 과거에는 이렇게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박종배 교수님께서 농담 반 진담 반 하시는 거를 제가 듣게 됐는데,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전력 시장에서 선진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웃었어요. 예. 우리가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는 동안에 벌써 바깥에서는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말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실현이 될 건가, 실현을 될 건가라고 회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실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제는 이 임계점에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배출권 가격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도매 요금과 소매 요금으로 이게 비용이 적절히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발전 사업자와 최종 소비자 간에 그 비용을 분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규제 가격 차원에서 배출권 비용이 서로 소비자나 생산자 간에 분배되는 방식, 그게 아니고 시장의 수요 룰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피크 타임에 배출권의 이행 비용이 소비자에게 더 증가율이 높고, 그리고 이제 피크 타임이 아닐 때에는 그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있을 때 또 소비자들도 진정한 의미에서 온실가스 감축 행위에 대해서 동참을 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제가 아주 티피컬한 예를 들었지만은 좀 빅픽처를 갖고 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통합 사업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미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가스라든지 이런 것도 직도입을 하게 되면은 사업자들 간에 거래가 허용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수라든지 또 울산에 들어오고 있는 오일 허브, 이거는 그 사실 내용을 보면은 탱크 사업이지 탱크 임대 사업, 원래 그 이름이 갖는 허브로서의 기능은 갖고 있지 않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ETS 같은 경우도 현물 중심의 거래고요. 파생 상품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부 규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시장이 빅픽처를 갖고 갈 때 좀 더 이제 예를 들면은 금융 시장이라든지 또 다른 상품 시장 이렇게 고도로 우리가 선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통합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또 아까 그 발표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제도에 들어간다면은 가격 시그널이라든지 시장의 거래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꼭 안에 담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이 정도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 총평 감사합니다. 박호정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보다 큰 그림을 가지고 시장이 보다 더 개선이 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규제가 좀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쪽에 이제 그 초점을 두고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성배 본부장님께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우리 박사님 말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박호정 저희가 이제 전력 시장을 운영하는 기관에 제가 속해 있는데 우리 박호정 교수님께서 뭐 또 태국보다 더 후진적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말씀해 제가 뜨끔했습니다. 예. 그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춰서 두 분 발표를 저희가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에너지 전환 정책,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지금 이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간다. 특히 그 신재생 확대, 효율 향상 쪽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두 분 발표분 내용에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 작년에 그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그 신재생이 확대가 되게 되면은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어떠한 부분을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보고서가 발간된 게 있는데요. 그걸 간단히 좀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 말을 이어갈까 합니다. 신재생 전력량이 저희가 지금 아마 특히 그 태양광 풍력 간헐성 전원이 한 4% 정도 되는데요. 이 간헐성 전원이 전체 설비 그 발전량에서 약 한 3% 미만에서는 발전량이 수요 대비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뭐 준비할 건 없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요. 3에서 15% 수준이 되게 되면은 일단은 신재생 발전량을 예측을 해서 수급 상황을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5에서 25% 사이가 되면은 신재생 출력의 변동성에 대비한 유연성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수요 관리 자원이라든지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커진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5% 이상이 되면은 개통의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다. 고장이 발생했을 때, 개통에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 다시 원위치 않은 어떤 복원 능력, 그러면서 이제 개통의 우리 어떤 뭐 관성이라든지 전압과 같은 어떤 이런 품질 관리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될 건지 아마 우리한테 주는 좀 시사점이 되게 매우 클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또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뒤에 그 전용환 교수님이 워낙 또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또 다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용환 교수님 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시장 쪽으로 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그 시장 제도는 기존의 그 대용량 발전소 위주로 그 거래라든지 운영 메커니즘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신재생이 확대되면은 이 시장은 워킹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신재생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S&P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현재의 우리 시장에서 주는 용량 요금이 사업자들의 적정 투자율을 유인을 할 수 있느냐, 이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느냐, 이 부분부터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용량 가격 제도 자체도 바꿔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앞에 이제 가스가 브릿지 전원으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가스가 브릿지 전원도 될 수 있지만은 이 유연성 자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연성 자원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 체제가 이루어져야만 이 유연성 자원이 들어올수록 유도할 수 있는데 현재의 시장은 이러한 이 자원을 유도할 수 있는 신호를 줄 수 있는 그 시장 메커니즘이 없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바꿔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하루 전에 수요를 예측해서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재생이 들어오게 되면 다음날 기상이라든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수요 예측 오차들이 상당히 발생할 큰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지금 한 400만 정도 예비력 수준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예비력을 더 가져가야 되는 어떤 경제성 측면에서 더 비용이 낭비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재의 하루 전 시장도 실제 당일 시장 우리 박종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5분 전 실시간 시장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준비할 게 아니고 이미 지금 시그널을 줘야 되는 측면에서 현재 지금 시급히 준비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고민을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유연성 자원에 대해서는 이미 그 과거에 우리가 지어진 전원에 대해서 전원은 지금 현재의 그 복합 전원은 주로 그 1대1 스팀 터빈하고 가스 터빈 1대1 구조로 하면서 기동 정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한 2~3시간 걸리는데 과거에는 그 단독 GT만 가동할 수 있는 전원들이 다 있는데 현재의 시장에서는 이 GT 단독 기동할 수 있는 이런 전원이 필요한데 현재의 시장에서는 과거에 그 GT 단독 기동할 수 있는 이런 전원들은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없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다 감안할 때 현재 보조 서비스 시장은 시급히 필요하다. 저는 이게 좀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이제 효율 측면에서 우리 박사님 발표를 하셨는데 이제 저희 그 전력 쪽에서도 수요 관리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효율 향상 측면에서 그 수요 관리 자원이 있는데 지금 이게 수요 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소비를 효율적으로 하고 수입을 절감하고 뭐 이런 어떤 경제적 측면에서만 접근해 왔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라는 어떤 이게 새로운 우리 한국만의 어떤 특유한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과 연계해서 어떤 수요 관리 정책을 펴면은 좀 더 어떤 그 수요 관리 정책이 또 현실과 맞물려서 좀 정책을 좀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총평 감사합니다. 양성배구 본부장님께서는 상당히 중요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 결국 이제 그 간헐성 재생에너지 자원이 보급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좀 많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제 유연성 자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일 시장의 오차가 늘어나니까 실시간 시장으로의 어떤 이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보조 서비스 시장의 필요성 그다음에 그 효율 정책과 그다음에 수요 관리 그리고 이것이 다른 관점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는 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뭔가 이제 큰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이제 갈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유수 박사님께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유수입니다. 그 사실 두 분이 먼저 발표를 하시고요, 두 분이 토론을 하셨는데요. 그 역시 토론은 빨리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오늘 또 듭니다. 지금 앞에서 두 분이 모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뭔가 다른 방향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사실 에너지 산업 환경이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그 아까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그 시장의 운영 시스템은 전혀 지금 변화가 없고 결국 이게 에너지 효율 개선하고도 결국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계속 우리가 이제 보통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효율 개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개선이 되지 않냐. 결국 이게 시장 메커니즘의 문제입니다. 결국 가격의 문제고요. 그리고 일단 그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결국 이제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이 지금 전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 배분이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외적으로 보면은 ICT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기술 그리고 이제 친환경 분산형 전원이 이제 급속히 좀 확대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전력 산업의 운영 시스템, 그다음에 시장 제도, 요금 뭐 이런 것들이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독점적 시장 구조 그리고 이제 과도한 뭐 규제 하에서의 낮은 전기요금 뭐 이런 상황 하에서 보면은 그 화력 중심의 대규모 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중앙집중적 에너지 공급 방식은 뭐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에너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서 소규모 분산형 뭐 전원을 비롯해서 재생에너지가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가 이제 또 확대되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이런 제도라든지 운영 시스템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의 그 어떤 수익이라고 하면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런 서비스를 개발해서 다른 산업과 융복합을 해서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그런 전통적인 그런 규제 체계, 뭐 이런 이제 요금 체계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계속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제도 하에서 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접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곳곳에서 지금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대해서는 좀 말씀들을 안 하셔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에너지 효율 개선도 사실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은 이제 자발적으로 효율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유인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결국 이제 그 현재의 그 우리 전기 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요금, 그다음에 뭐 시장 제도화에서는 인센티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 이제 투자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또 효율 개선이 잘 안 되는 이제 이런 악순환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 현재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에너지 효율 개선을 한다 그러면 자발적인 어떤 투자 의지 뭐 이런 걸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보조금이나 뭐 지원을 많이 해서 그 투자에 이제 적극적으로 뭐 임하게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투자 대비 성과가 좋지 않은 것이 결국 이게 에너지 시스템 그러니까 운영 구조와 시장의 제도 문제, 가격 문제가 다 결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뭐 효율 개선에 많은 돈을 부어도 결국 그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것이 아마 자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좀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도 사실은 그 공급자에게 그 절감량을 부여를 해서 이걸 얼마만큼 줄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공급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그 로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뭐 변동비는 뭐 상관이 없지만 고정비를 어떻게 이제 보존해 줄 건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뭐 디카플링 문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보존을 해 주려면 전기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작동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손실 보상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서 그런 제도들을 시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무리가 따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라는 얘기도 정말 수십 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할 때마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계속 동일한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들이 다 여기에 이제 결부돼서 뭐 에너지 효율 개선 문제도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시장의 운영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다 결부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부가 외국의 모든 좋은 정책들을 다 가져와서 여기 지금 현재의 어떤 시스템에 막 접목을 해가지고 뭘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운영 시스템을 바꾸어서 뭔가 그런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좀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선생님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총평 감사드립니다. 이유수 박사님께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동안 에너지 산업 환경이 이제 변화했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시장 제도의 개선이 상당히 이제 필수적이다. 예컨대 이제 그 가격 인상이 어려운 그런 여건 자체가 이제 가격 신호 기능을 갖다가 이제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 어떤 그 효율 의무화 제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 의무 당사자가 그것을 갖다가 이행할 만한 그런 유인을 조성해 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전형환 교수님께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을 남겨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양승배 처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IEA에서 그 재생에너지 그 보급률에 따른 그 이제 그 계통 분류 말씀하셨는데 보면 이제 15%에서 25% 정도 되면 이제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 IEA 보고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우리 계통 같으면은 이보다 훨씬 그 전에 이제 필요한 걸로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단독 계통에서 우리가 이제 그 경직성 전원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출력 제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소가 가지는 그 경직성 때문에 그 재생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그 한계가 이제 제한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큐슈를 예를 들면은 큐슈 전력이 그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한 9% 정도 되었는데
작년에 이제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갑자기 그렇게 하게 된 게 정지해 있던 그 원자력 발전소 4기를 이제 가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그 재생에너지가 쭉 계속 증가해 왔는데 그 개통해서 수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수용을 할 수 없게 된 그런 배경이 원자력 발전기였다 하는 게 이제 확실하게 나타났고요.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기를 갑자기 4기를 기동을 하면서 생긴 문제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 영국에서 이제 그 정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정전이 발생했는데 그때 그 개통 상황을 보면은 재생에너지가 30% 정도를 출력을 내고 있었고 그 원자력 발전기가 20% 그리고 이제 연계선하고 뭐 이런 이제 기타를 빼고 이제 그 일반 발전기 그러니까 그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는 일반 발전기가 40%가 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그 개통을 운영을 할 때 한 50% 정도는 일반 발전기가 이제 그 개통을 갖다가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한을 두고 그 양을 갖다가 점점 줄여 나가는 걸 목표로 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원자력을 빼면은 한 40%밖에 안 된 거죠. 원자력 포함하면 한 60%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이 원자력이 가지는 이런 그 한계를 갖다가 우리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그런 문제점들이 미리 나타난다. 15% 가기 전부터 이제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외국에서 그 정전이 발생했을 때 그 보면은 호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사실 재생에너지가 이제 들어감으로써 그 발생한 그런 이제 그 원인이 재생에너지에 이제 상당히 많은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영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재생에너지 때문에 정전이 발생했으니까 이제 재생에너지를 하지 말자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어떤 그 매스컴을 보더라도 재생에너지가 가야 되는 그 길은 목표는 그대로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안정화시켜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오늘 이제 그 키워드인데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속도에 대해 가지고 너무 빠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뭐 재생에너지 속도를 갖다 우리가 보면은 유럽 즉 이제 EU 같은 경우 2050년에 CO2를 80% 삭감하겠다고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 EU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유럽하고는 여건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우리하고 여건이 아주 비슷한 일본이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산지도 많고 뭐 풍력하기 힘들고 거기도 지금 이제 전력이 많이 이제 모자라는 상황이죠. 이제 원자력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그 시장 제도를 바꾸고 그래서 이제 그 완전히 경쟁 시장으로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11일 날 그 강요 회의에서 재생에너지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CO2 80% 삭감하는 걸 갖다가 강요 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는 게 일본은 재생에너지에 대해 가지고 사실 상당히 그 유보적인 입장을 많이 취했거든요. 정확하게 양하고 이런 걸 갖다 발표를 안 했는데 G20 그 회의를 갖다가 그 일본에서 주최를 했는데 그 회의하기 직전에 이제 그 80% 삭감 목표를 갖다 발표를 합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그 글로벌한 트렌드에서 같이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하는 게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점이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이든 일본이든 그러면은 요거 CO2 80% 삭감할 게 가능하냐 하는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그런 이제 의문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사실 이게 현재 기술로 가능해서 80%를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지구 온도 상승을 2%에서로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 CO2를 발생시키는 양을 갖다가 이제 그 거꾸로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이 정해지고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산업계하고 생태계를 바꿔야 되는 그런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전환 과정을 갖다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목표가 정해져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도 정해지고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위한 그 계획도 세우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 저장이 이제 우리 뭐 양수 현재의 기술로 양수 ESS 있습니다만은 파워 투 히트 그래서 열 저장, 파워 투 하이드로전 해가지고 수소 저장하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내년에 이제 2차 NDC를 발표를 해야 되고 2050년 계획도 이제 발표를 하는 걸로 그래 목표로 해서 이제 지금 전문가들이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기술 제약, 우리 시장 상황 이런 걸 다 보고 현재 제약에서 목표를 정하려고 그러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걸 발표를 하자니 너무 창피하고 그렇다고 외국같이 하자고 그러니 자신이 없고 지금 뭐 이제 이런 상황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의 그 세계적으로 참 우리 그 경제적인 입장 위치를 본다 그러면은 좀 더 이 부분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앞에서 전력시장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뭐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시장 체제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이제 당장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석탄 발전 회사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민간 발전 회사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재생에너지도 드라마틱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11기가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번 한 달 동안에 450메가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이렇게 상당히 급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요,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 기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석탄 발전소가 출력을 간발을 해야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석탄도 이용률을 갖다가 이제 돈벌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발생을 하는데 지금 현재 CBP 시장에서는 그 석탄 발전기 민간 석탄 발전기를 갖다가 수익력을 갖다가 뭘로 조정하냐면은 아까 이제 이야기 다 나왔습니다만 정산 조정 계수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을 유지를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이제 노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재생에너지는 증가하고 있고 재생에너지하고 지금 현재 시장 제도에서 맞춰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지금 진짜 빨리 이걸 개선을 할 것인가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그래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간상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평 감사합니다. 정영환 교수님께서는 이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지속돼야 하고 필요하지만 그 완급 조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개통 대책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유연성 자원 기술 개발도 역시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그 분들과 마찬가지로 그 시장 개혁은 역시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주신 총평을 종합해 보게 되면 그동안 오랫동안 미뤄온 어떤 그 시장의 어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지속 가능 에너지 시스템의 혁신이라든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어떤 그 실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그래서 만약 시장의 변화 없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공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의 그런 문제 의식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은 것으로 그 의사를 표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질문을 하실 때에는 답변자를 특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분 거주해 주십시오. 네, 저는 각 주제 발표하신 분들한테 질문을 한 가지씩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박종배 교수님에서 그 에너지 시장이건 상품 시장이건 가격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용하는 시장으로 가는 거는 뭐
그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 내용 중에 살펴보면 그 가격 메커니즘의 중요성과 적절한 산출, 가격 신호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 어떤 특정 사업자들의 수익 보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그것 또한 그 어떻게 보면 가격 메커니즘하고 상반되는 어떤 사업자들의 투자와 수익 확보를 뭐 정책이 됐건 제도가 됐건 어느 정도 개입하는 거는 그 전제와 조금 상충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소진영 박사님께는 그 에너지 효율제도 관련해서 수송 부분의 전략인 그 마스 도입과 관련해서 이게 뭐 공용 자전거 이용이나 카풀, 그 퍼스널 모빌리티가 사실 이 모든 마스의 그 내용적으로 그 교통 약자들, 즉 어린 아이나 노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3년도까지 뭐 대구시에서 시범 사업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대구시에 사시는 어르신분들이 뭐 이런 그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이런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나 정책이 특정 부분에 대한 그 고려가 없는 게 아닌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크게 전환 부분에 전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열 부분이 있고 뭐 가스는 전환 아니지만 가스 부분이 이렇게 이제 도면 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가격 신호를 이렇게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각각의 도매 시장에서 최적 에너지 믹스가 구현돼 있다는 전제하에서 각각 사업자들의 수익성도 적절하게 이렇게 보장이 된다. 그 이야기는 도매뿐만 아니고 소매도 마찬가지죠. 소매의 전기 부분은 우리가 한전이 일임을 하고 있고 열 부분, 그다음에 가스 부분 이렇게 가고 있는데 현재 도매 시장에서의 가격 왜곡에 의해서 에너지 전환에서 중요한 기능을 해야 되는 LNG 가스 부분에서 상당히 피크 발전기들에 대한 손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는 도매 시장 가격이 왜곡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똑같이 우리가 열 부분에서 집단 에너지 사업자와 구역 전기 사업자 부분에 수익성이 어디서 결정이 되는가 하면 도매 시장과 소매 시장의 열 가격에서 결정이 되는데 왜 모든 사업자들이 다 손실이 이렇게 발생을 하냐. 그 다음에 소매 부분에서 전기 부분에서 소매 가격의 왜곡은 결국에 한전의 손실이 아니냐. 그럼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모든 도매에 관련된 사업자 그 다음에 소매에 관련된 사업자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가장 극명한 가격 왜곡, 시장 왜곡 증거다. 그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될 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전기 가스 부분에 대한 상호 교차 보조 부분도 이제는 적절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어쩌면 교차 보조가 전력 부분에서 열 부분으로, 전력 부분에서 이런 도시가스 부분으로 있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전기 소비자가 도시가스 소비자 혹은 열 소비자한테 이렇게 교차 보조를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각각의 도소매 시장뿐만 아니고 전체를 아우르는 시장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이렇게 돼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소진영 박사님. 마스 부분에서 지금 교통 정책 쪽에 에너지 효율 정책이 노약자라든가 그 어린이들 그런 쪽에 좀 배려를 하지 않은 정책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마스 자체가 좀 신기술 개념을 도입을 하는 거고 기존 교통 시스템 전후단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걸 접목한다든가 또는 카쉐어링이라는 그 모바일 폰의
기술까지 접목이 돼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기술의 그 어떤 그 액세스가 가능한 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일정한 정책은 범용의 정책이 있고 그리고 특정한 계층에 대해서 포커스를 해서 또 그 수립을 하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요 정책은 어떤 기술 특성과 연계돼서 그런 계층에 좀 포커스가 돼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외에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기존의 그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든가 수송 부분에서 그 에너지 효율 향상을 시키면서 그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BRT 같은 경우에는 교통 시스템 전체를 좀 효율화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정책도 하고 그 정책의 수혜자들은 이 일반 여러 대중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스의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좀 지적이 타당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요 하나만 정책이 있는 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에서 박사과정하고 있는 박승훈. 네, 인하대학교에서 박사과정하고 있는 박승훈입니다. 저는 그 소진영 박사님께 그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둘 다 건물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보면은 한국형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것이 어떤 정부의 의지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스타라는 것이 일종의 어떤 그런 건물의 성능을 수치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이 건축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견인하기 위해서 수치화를 한다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 기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준공 연도가 오래된 건물도 많다 보니까 도면의 유실인 도면이 없어서 뭐 평가를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사실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를 통해서 건물의 효율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예정으로 이 정책이 발의가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사실 좀 아까 슬라이드 11페이지였나요? 그래서 조금 의아한 점이 있어서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슬라이드 11페이지에 보면은 용도별 건물 면적당 평균 에너지 소비 변화에서 오른쪽 아래 그래프가 난방하고 조명 이렇게 난방, 냉방, 조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확산, 형광등 시장 퇴출, 그래서 스마트 조명을 보급하겠다는 것이 또 정부의 의지로 보여지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아직까지 이게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차이를 지금 비교를 한 그래프인데요. 이게 15년 동안 난방이 아주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난방에서 더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줄일 수 있을 여지가 많은 것 같은데 대책으로서 좀 조명이 좀 이렇게 나왔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요. 이게 어떤 난방은 이대로 두어도 향후 30년까지는 줄어들 거라는 낙관이 있어서인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기축 건물에 대해서 에너지 스타 관련해서 이 각 노후 건물들의 효율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지표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안 드렸지만 기존의 효율 평가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한 대책으로 1단계에서는 그런 이제 기축 건물에 대한 효율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일단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아마 그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3년마다 에너지 총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그걸 이제 매 2년마다 조사하는 것으로 좀 주기를 단축을 하고 거기에 이 효율 지표에 관련된 조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그 관련 효율 평가 체계를 먼저 갖추는 거를 이제 그렇게 제도를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슬라이드 관련 11쪽에 관련된 슬라이드 관련해서는 이제 난방 쪽에 아직도 그 효율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가정 부분에서 에너지 원별로 소비하는 비중을 보면 전력보다는 이제 가스가 상당히 많고요. 가스 소비는 이제 온수, 난방 그리고 취사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 효율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난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 에너지 스타 건물에서도 나오지만 그리고 에너지 그 리빌딩에서도 나오지만 이를 단열 효과를 강화한다든가 그런 이제 다른 정책을 통해서도 난방 에너지 수요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복합적인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아쉽지만 주어진 시간을 경과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션 1 행사에 참여하신 발표자, 토론자, 참석자,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션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